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55분에 방송이 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요. 막전 토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200여 분 모았다가 시작하겠습니다. 모아질라나? 좋습니다. 천하람 변호사. 네. 이건 좀 이따 해야지. 핫한 얘기인데 이거는. 네. 아니에요. 여기저기 직관 후기. 직관 후기. 여기저기서 현 변호사님이 하도 얘기 많이 하고 다녀가지고. 자, 이재명 저격수로 나선 분이 있죠. 원희룡 후보입니다. 대장동 1타 강사하면서 지지율이 좀 올랐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한 라디오 방송에서 부인을 옹호하면서 모 변호사랑 또 전 대변인하고 예. 다퉜던. 저도 사실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현근택입니다. 현근택. 굳이 모 변호사라고 하니까 되게 나빠 보이네요. 그게. 현모 변호사. 예. 저도 하여튼 라디오를 제가 차에 저희 처랑 같이 운전하다가 제 차가 라디오에 별로 관심은 없어요. 제 차는 음악을 듣고 저는 라디오를 듣고 항상 듣습니다. 제가 시사 프로를. 같은 차로 이동하시는 같은 거 차예요. 맞죠? 같은 차인데 제 차가 미친 거 아니야? 방송사고 아니야? 이럴 정도로 난리가 났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천모 변호사. 천모 변호사. 네. 자,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은 제가 이제 너무 불편했어가지고 그때 저 트라우마가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두 분이 원지사님이랑 현 변호사님이 제주 1고 동문이에요. 8년 정도 차이 나는 선후배 사이고, 그래서 이제 대기실에서는 되게 화기애애하게 그래도 이제 선후배니까 서로 이제 당은 달라도 막 이렇게 인사하고. 근데 이제 제일 원희룡 후보가 최근 핫한 게 와이프 되시는 분의 소시오패스 발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방송 시작하자마자 댓글창에서 막 소시오패스 막 얘기 올라오니까 사회자도 그걸 안 물어볼 수가 없고 이거 어떻냐 해서 저희 예상으로는 조금 혹시 약간의 제가 의도한 건 아니다. 혹시 불쾌했다면 좀 유감이다. 이런 정도로 하고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도 했었는데 저 웬걸 이걸 이제 정면으로 딱 받으신 거죠. 야, 세게 받았어요, 근데.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원희룡 후보께서 지금 경선 국면에서는 포기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랑 해가지고 딱 각을 세워가지고 대장동 1타 강사 지금 하고 계시니까 여기서 이제 되게 멋지게 나는 와이프를 지키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밀고 간 건데. 옆에서 보는 저는 너무 불편해가지고 또 약간 이제 좀 정제가 될 뻔하다가 현근택 변호사께서 이제 와이프분의 문제가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도 되고 명예훼손도 되고 인사상 불법행위도 되고 그 말 틀린 말은 아니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또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대선 후보 자격으로 여기 초청돼서 왔는데 우리 와이프 깜빵 간다고 지금 협박하는 거냐 막 이렇게 또 감정적으로 되고 하면서. 방송 사고 오창석 평론가도 이제 출마해봤잖아요. 네. 출마했어요, 자기가. 근데 자기가 또 방송에 나갔어요. 그런 말하면 이 방송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 출마가 더 중요합니까? 방송이 더 질문 이렇노?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 못 써드릴까요? 방송을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 방송이 큰일 날 수 있거든요. 사실 제가 방송 사고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방송 사고죠. 진행자의 터치가 전혀 먹히지 않았으니까. 왜냐하면 시청자나 청취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큰일 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익도 있지만 또 방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고 있는 아니면 듣고 있는 시청자나 청취자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원희룡 후보가 가장 안 좋은 악수에 악수를 두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씩 말씀드리면 일단 원희룡 후보의 부인인 강윤영 씨가 매일신문의 관풍루 TV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얘기한 겁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얘기했고 이게 이슈가 되고 이슈가 됐던 이유는 잘못된 발언이었기 때문에 이슈가 된 부분이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는 사과하고 넘어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를 하고 왜냐하면 대통령이 됐을 때 민정수사 공직기관 비서관 하는 일은 뭡니까? 대통령 친인척 비리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봤을 때 국민 대다수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나왔을 때 나의 아내란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실드를 한다면 국민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좋은 정치인이라고?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의도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4위 후보고 잘 보이지 않으니까 더 세게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일부러 노이즈 마케팅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며칠 전에는 또 가로세로 연구소에 직접 출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2020년 4월에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함께
총선 참패를 하고 나서 흔히 말하는 극우 유튜버에는 휘말리지도 말아야 되고 출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인 채널이 가로세로 연구소입니다. 네. 근데 대선 후보가 지금 며칠 전에 나갔어요. 이거 자체가 노이즈 마케팅을 하겠다는 겁니다. 맞아요. 나가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잠깐, 나가면 안 돼요? 아, 나가면 안 되죠. 어느 정도 유튜브는 괜찮아요? 아, 그 선을 참 긋기가 어려운데요. 일단 첫 번째 그 트레시홀드, 첫 번째 선은 부정선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그게 명확한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물어서 이제 그걸로 돈벌이 하는 유튜버들 한때까지 나가면 합리성의 경계를 이미 벗어난 거기 때문에 저는 특히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나가도 그거는 비판받아서 마땅한데 대선 후보급이 나간다? 저는 그거는 정말 막장 안 좋은 마크는 어때요? 무조건 나와야죠. 무조건 나와야죠. 나오셨으면 또 오늘 오창석 평론가님 말씀 들었으면 또 싸웠을 수도 있겠네요. 아 그래서 저는 절대로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을 김절 겁니다. 대표님, 그러니까 전략입니까? 아니면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입니까? 전략이죠. 이건 전략이고 아, 저 굳이 이제 전략이구나. 평가를 하자면은 좋은 태도는 아니었으나 효과적 전략이었다라고 봐요. 아 효과적일 수는 예, 있다. 예, 예. 왜냐하면은 1위 후보가 취해야 될 전략 그리고 뭐 이를테면 4위 후보가 취해야 될 전략은 다 다르거든요. 4위니까. 4위니까 아, 그러니까 3위인가, 지금 4위인가? 4명 후보들 중에 이제 3위 아니면 4위 정도 예. 뭐 엎치락 뭐 많이 치고 올라오긴 했는데 이 상황에서는 지지층 결집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예전에 이를테면은 예전 생각을 돌이켜 보면은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도 보수층에서 예전 서울시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보수라고 했지만은 결국은 중도에서는 인기가 있지만은 당내에서 인기가 없어요. 아. 그래서 이제 뭐 이를테면은 무리수를 던졌죠. 뭐 이제 그 뭐죠? 그 무상급식 네. 막 이런 뭐 시장직을 걸고 거기는 좀 오바였는데 이 정도까지는 물론 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매우 싫어했겠지만은 다시 봤을 겁니다. 원희룡은 좀 나약해 보인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최근에 대장동 이슈 파이팅 뭐 이런 것까지 더해서 아마 보수 진영에서는 상당히 그 댓글들만 봐도 막 환호 일색이에요. 아 그래요? 네, 보수층에서는 굉장히 아니 근데 굉장히 이게 좋아요. 이게 예. 제가 눈에 띄는 거는 이게 보이는 라디오라 보니까 좀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 근데 막 허공에다가 막 하는 좀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하는 이게 모습이. 전략이었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느꼈던 아. 부분이 현근택 변호사가 나갔어요. 의자에 대고 막 화를 내시는 걸 봤을 때 저는 이쪽 카메라만 비쳤을 때 현근택 변호사가 다시 들어오셨나? 근데 풀샷 보니까 아무도 없는 의자에 없어요. 대고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자들은 의자 대첩이라고 부르시던데 의자왕. 아,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게 예, 예. 준비된 게 끝나기 전에 현근택 변호사가 나갔나 봐요. 네. 남은 걸 하시느라고 그 의자에 대고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서 전략이구나. 약간 마음 먹고 들어오셨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서 좀 들더라고요. 어땠어요? 의자 대고 하는 걸 옆에 봤을 거 아니에요? 옆에 저도 사실 굉장히 좀 살짝 당혹스러웠어요. 봐주시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일단 우선 의자부터 하나 설명드리면 네. 많은 언론에서 현근택 변호사가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그랬는데 박차고 나간 게 아니고요. 그러면요? PD가 와가지고 이제 나갔으면 좋겠다. 그게 앵글이 안 들어왔는데 좀 자리를 조금 일단 이석을 하자. 네. 너무 분위기가 뜨거우니까라고 해서 PD가 나갑시다라고 하니까 현근택 변호사님이 0.1초도 안 망설이고 바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게 계속 가서는 안 된다라고 현 변호사님도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허공에 대고 하신 거는 저도 진짜 좀 약간 좀 옆에서 보고 있는데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봐도. 이게 그 약간 섀도우 복싱이라고 하잖아요. 혼자서 상대가 없는데 계속 이제 허공에 손질하니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심신 감정하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온 동네 가족 이야기가 다 올라왔습니다. 옛날 이야기부터. 근데 뭐 그만큼 또 가족이니까 또 자기가 이제 민감하셨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어느 정도 본인이 하고픈 얘기 그걸 뭐 하겠다, 마무리하겠다 뭐 이 정도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아주 뭐 논란이 됐고 글쎄요 뭐 효과적인 전략이었다라고 또 얘기도 주시니까. 네. 참고로 하나 그냥 막간의 네. 얘기를 하자면 그 일이 있고 나서 윤석열 후보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막 전화가 여러 사람이 왔어요. 네. 너무 좋다고, 너무 잘 됐다고. 왜요? 그때 이제 개사과가 이제 그 주말에 이제 다른 뉴스가 없으면 개사과가 계속 뉴스가 나가는데 원희룡 후보께서 뉴스를 생산해 주셨다고 너무 좋다고 막 이렇게 하는 옆에서 안 개사과를 덮어줬다. 그렇죠. 옆에서 안 말리기를 잘했다. 소시오패스로 개사과를 덮었다.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너무 잘 됐다 이런 전화가 왔었던 게 또 기억에 남습니다. 네. 놀랍네요. 그래서 윤원 깐부설이 있더라고요. 깜고요. 네. 또 서로 이렇게 약간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방송을 할까요? 이거 안철수 얘기도 좀 할까요? 하고 시작할까요? 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대권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할 것 같고요. 또 김동연 전 부총리는 오징어당은 아닌 것 같아요. 신당을 좀 창당하겠다. 제3지대 이 결집 될 수 있습니까? 글쎄 어떻게 두 사람 다 완주할 것이냐 완주하지 못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김동연 지금 새로운 물결이라는 명칭을 써서 공약 1호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공무원 정년 폐지라든지 5급을 폐지하겠다. 관리직과 전문직으로 나누겠다. 새로운 등용문을 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부 공무원이 철밥통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국민들한테 대다수 환호를 받고 있고 네. 공군 노조는 즉각 반발했었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슈를 만들어가면은 만들어갈수록 또는 양당의 후보가 못 믿었고 비호감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제3지대의 힘이 커질 텐데 이 커지는 것이 5% 이상은 넘어가지 않으면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5% 정도의 선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만큼 외곽지대에서 보수의 세력 또는 중도 보수 세력을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써 이제 영향을 평가받고 그렇게 해서 넘겨서 단일화를 한다면 그 사람의 정책이라든지 후의 미래, 정치적 미래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냥 사라질 가능성도 있고 완주한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 없는 결과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연말까지는 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랑 안철수 대표랑 좀 만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전화 통화는 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김동연 부총리 이제 김동연 후보가 출마 선언할 때 네. 그 사진을 보면은 되게 의미심장했어요. 아, 왼쪽에 이준석, 예. 오른쪽에 김종인, 그 옆에 송영길, 그리고 그 이제 이준석 옆에는 시대전환에 이제 조정훈 의원이 있었어요. 다 불러 모았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다 불러 모은다고 근데 다 오진 않습니다. 심상정 쪽은 안 왔네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분들이 관심이 많다. 송영길, 이준석, 김종인까지 네. 다 관심이 많다라는 건데 안철수 대표가 없었어요 여기. 안철수 대표한테도 뭐 좀 와달라고 했는데 바쁜 일이 있다고. 근데 웬만하면은 바쁜 일 있어도 진짜 가야 되면 가거든요. 최근에는 그리고 별로 바쁘지 않아 보이시는데 충분히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의 이제 제3지대의 대표성을 놓고 약간 견제가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름 지금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본인이 왜 지금 출마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역대급 비호감 선거기 때문에 제3지대에게도 어느 정도 길이 좀 있다라는 거를 뭐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인의 비호감도가 지금 대선 후보들 중에서 제일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네.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암만 해도 사람들이 안 모입니다. 본격적인 방송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한마디만 하면 안 될까요? 하십시오. 사과. 지금 사과하라고 했어요 지금. 아 그래요? 보고 있어요 댓글? 아니요 안 봤어요. 뭘 김준일 이분은 사과했나요라고. 예, 사과 어떻게 안 하시고 짧게 하고. 어떻게 하시고. 그 지난 2주 전에 방송에 네. 제가 그 이제 뭐였죠? MBC. 아, MBC MBC. 예, 윤석열이 시켜서 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네.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틀렸고요. 틀린 거는 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부분은 뭐 사실 틀려서 못 나오면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못 나올 겁니다. 저도 그때 같이 틀렸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그러냐 한데 제가 좀 너무 세게 얘기를 했다. 부적절한 단어를 쓰고 그래서 그거를 보신 시청자분들과 MBC 관계자분들께 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날 집에 가면서 다른 방송에 가면서 계속 그 단어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 왜 이렇게 좀 세게 얘기를 했는지. 다만 이제 그 당시에 좀 설명을 드리면은 10월 네. 6일에 MBC가 처음에 MBC가 시켜서가 아니라 윤석열이 시켜서라는 말을 공수처가 확인을 했고 그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다. 확보를 했고라고 했는데 이게 그때 그 MBC 노조의 성명이 나왔어요. 이렇게 공수처발 기사를 쓰면은 이거는 공수처의 의도에 휘둘리는 거다라는 거기 때문에 MBC 노조에서도 상당히 우려를 표했고 그리고 바로 이제 CBS 노컷뉴스가 나왔는데 노컷뉴스는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네.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없다라고 보도를 한 것을 제가 좀 많이 믿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게 오보가 됐죠. 그리고 10월 19일에는 MBC가 그 녹취록을 확보를 해서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MBC가 평소에 검찰개혁, 검언유착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해왔는데 사실상 그런 식의 검찰이나 뭐 공수처의 얘기를 그대로 믿고 이제 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 좀 평소와 다른 행태를 보인 거 아니냐라는 좀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는데 제가 좀 부적절한 단어를 써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요. 다만 지금도 생각이 변함이 없는 것은 맞았다고 하더라도 10월 6일에 윤석열이 시켜서라는 그 보도는 하지 말았어야 된다. 예, 왜냐하면 그거 도박이었거든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때? 아니 그러면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확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확보를 할 수 있었으면 확보를 하고서 10월 19일 날 보도를 해도 문제가 없는 건데 도박성 보도를 했다라는 거 그거는 MBC가 검언유착 그러면 언론개혁 얘기를 꾸준하게 얘기를 했지만은 본인들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에 네. 좀 개인적인 실망감이 좀 컸다라고 보고 MBC에 알고 지내는 선후배도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근데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과를 또 하락하니까 바로 또 하셔서 놀랍. 근데 갑자기 요즘은 끊겼어요. 예? 사과하고 있는데 지금 또 버퍼링이 걸려가지고. 아, 예. 사과가 안 나갔네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나도 하나도 녹음이 안 돼가지고. 버퍼링이 좀 돼가지고 농담이 아니고. 뉴스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본격 속마음 정치 토크쇼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후의 박지훈입니다. 네, 시사하는 개그맨 MC 장원입니다. 네, 막점 막후의 젊은 피 두 분 나오셔서 먼저 오창석 사평론가.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또 한 분의 젊은 피입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 갑 예. 당협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네. 자, 이 먼저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발언을 했거든요. 네. 호남분들 반응 이제 그 계시니까 또 11월에 간다고 호남에 강주에 간다고 하는데 조금 늦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일단 반응부터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안 좋았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항의 문자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당원들한테도.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였습니다. 아니 이거 무슨 후쿠시마 돌고래가 쩍벌하는 소리냐. 예, 무슨 말도 안 되는 예. 소리를 하시느냐라는 항의가 들어올 정도로 예.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고요. 물론 나름대로 이제 여기서 희망적인 걸 하나 보자면 예전에 국민의힘 전신 정당들 같으면 그냥 무시하고 밀고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소한 이제 저희 지금의 현재에 와서는 그러면 이제 천하람 죽으라는 거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요. 바로 문제가 생기자마자 이준석 대표가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급하게 이제 순천 여수 지역을 찾아서 또 사과도 하고 이런 모습을 바로 보여줬고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예전과는 다르게 좀 일단락이 되나 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강아지한테 사과를 주는 게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지역에서는 민심이 사실 굉장히 안 좋은 건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제 11월 초가 돼서야 이제 뭐 광주를 찾아서 사과를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너무 늦어요. 문제가 생기자마자 좀 뭐 밤에라도 아니면 뭐 급하게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서라도 왔었어야 되고요. 저는 굉장히 서운한 것이 윤석열 후보 캠프에 대해서 네. 지금 호남의 당원들이 솔직히 말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전당대회 때 비해서는 엄청나게 늘었지만 그래도 전체 당원의 비율로 보면 한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저희 호남에 있는 당원들이 전체 당원의 한 10%, 20%였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과연 안 내려왔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좀 대응이 저는 너무나 늦다. 그리고 지금 11월 1일, 3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예고를 하고 방문하게 되면 또 괜한 충돌이나 이런 것들도 우려가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사과를 해야 되는 시점이 생기자마자 바로 내려와서 사과를 했었어야 한다. 아쉽다. 그런 면에서 아쉽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 또 윤석열 후보의 선거는 가족 비즈니스다. 요거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자꾸 이게 윤 캠프에 대해 쓴소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사실 원문은 패밀리 비즈니스잖아요. 근데 우리가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면은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약간 이탈리아 조폭, 뭔가 마피아. 그렇죠. 이런 데가 떠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피아. 예. 가족이 달려들어서 선거를 하는 거를 그렇게까지 나쁘게 볼 이유는 없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저도 제가 선거하면 뭐 제 와이프도 또 열심히 하고 물론 구박은 많이 하지만 네. 그런 것처럼 가족이 같이 돕는 걸 꼭 나쁘게 볼 수는 없는데 뭔가 패밀리 비즈니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되죠. 그렇게 되면 윤석열 후보의 사모이신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등장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반격을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는 정무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단어 사용이었다.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한마디 추가를 하자면은 이제 패밀리 비즈니스라는 단어를 쓴 거는 홍준표 후보를 비판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근데 이게 대표적으로 역효과가 난 거예요. 이게 어떤 사례가 있냐면 예전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국회에서 여당 야당 충돌했을 때 그때 무력 충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몸싸움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속칭 이제
노루 발목법이라고 하는 빠루를 들고 나왔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은 민주당 쪽에서 빠루도 쓴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들고 왔는데 사진이 찍히면서 본인이 나경원 쓴 것처럼. 이퀄 빠루로 이제 인식이 돼서 지금도 맞아요.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예.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 민주당이 쓴 것도 아니고 국회 당직자들이 쓴 거예요, 그거를. 근데 나경원 이퀄 빠루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것도 패밀리 비즈니스 홍준표 후보를 비판하려고 한 거지만은 적절치 않다, 그 단어가. 아하. 그렇게 역공을 이제 잘못 프레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좀, 그러니까 정치 경험에 미숙한 사람들이 하는 대표적인 실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당한 거네요. 자, 뭐 소개를 좀 드리죠. 네. 나오셨어요. 네. 막장 마크의 든든한 팩트 체커 김준일 뉴스톱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바로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에 지지율이 출렁출렁 거립니다. 전두환 옹호 발언, 또 개 사과 사진까지 각종 의혹에도 좀 굳건했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이제는 좀 흔들리고 하락하는 모양새입니다. 역사 인식, 또 공감력, 위기 관리 능력까지 뭔가 자책골 아니냐, 사퇴하라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주가 되면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이 돼야 되는 중요한 시기인데 직격탄을 맞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지율을 좀 보니까 많이 좀 하락한 것 같아요. 특히 두 가지가 문제다. 개사진하고 전두환 옹호. 이게 여론에 반영됐다고 봐야 되겠죠? 일관되게 지금 많은 여론조사가 네. 지금 쏟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 발언이 있고와 없고 전에 이제 전후로 비교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대략적으로 3에서 5%포인트 정도 다 빠졌습니다. 네. 그 정도로 영향이 있다라고 봐야 되고 KSOI가 이제 조사를 한 거를 보면은 3.5%포인트 이제 하락을 했어요. 네. 대략 이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게 연속성상에 있지만은 그 전두환 발언, 전두환 옹호 네. 발언 논란 그리고 개사과 이거 둘 중에 어느 게 더 영향을 많이 끼쳤냐라고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사과가 훨씬 여론의 악영향을 개사과가 나빠요? 개사과가 안 좋다. 이를테면은 전두환 옹호에 대해서는 이를테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공과 과는 또 분리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를테면 그거는 뭐 박정희 네.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뭐 노태우 지금 최근에 타계한 사망한 노태우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죠. 이제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보수 진영에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수도 있는데 개사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민을 무시한 겁니다. 이거 아. 무시했다라고 감정선을 건드린 거기 때문에 이게 그 직후에 또 나온 거 보면은 훨씬 더 그게 개사과가 좀 더 여파를 많이 준 거를 좀 시차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천 위원장도 개사과 쪽에 무게가 갑니까? 네, 당연히 그쪽이 훨씬 더 아. 영향이 컸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그 이슈가 컸던 거에 비해서 뭐 어떻게 보면 여론이 많이 빠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적게 빠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사실 보는데요. 굉장히 많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일단은 뭐 콘크리트층이 있기는 있는 것 있는 것 같다라는 같다. 거는 보이고 근데 다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의 근거가 뭐냐 하면 지지율입니다. 예? 대세론이 있기 아. 때문에 지지율이 유지가 됐던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개사과 논란이 있고 난 이후에 양자조사 결과들을 보면 네. 심지어 어떤 조사에서는 내 후보 중에 꼴찌를 기록하는 조사도 나올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콘크리트 지지율을 유지하고 계시는 지지층도 윤석열 후보가 예뻐서 지지하는 거라기보다는 윤석열 후보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하고 아하. 싶어서 지지하는 것인데 네. 조속히 반전의 카드가 나오지 않는다면 생각보다 이게 후속적으로 더 많이 지지율이 흔들릴 여지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보니까 60대에다가 대전, 충청, 세종시 이쪽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이게 일시적으로 하락이 된 건지 조금 오래 갈 건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보고요. 네. 이게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예비 경선이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이준석 당대표가 선출될 때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전국적인 바람이 불어서 사실 이제 조직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조직보다는 인지도가 높은 후보였고 당대표 선거 당시에는 그 민심이 바람을 크게 일으켜서 이준석 당대표가 최초의 보수 야당 최연소 당대표가 된 거지 않습니까? 네. 원외로. 그러면은 그 민심을 어디서 가장 크게 불어넣었냐? 보통은 이제 수도권이죠. 수도권. 그 새롭게 유입된 사람들. 근데 지금 서울, 경기, 인천
전라북을견까지 모두 홍준표 후보가 앞지르는 여론조사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고 네. 대전, 세종, 충청이 빠졌다는 것이 뼈아픈 것이 아무리 그 대선 후보가 잘못한다 하더라도 흔히 말하는 고향에 기댄 지역은 잘 안 빠집니다. 그 대선 후보가 자기가 고향이라고 얘기하는 곳. 고향이라 하는 곳. 근데 여기 충청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굉장히 뼈아프다라고 생각이 들 거고 이 부분 그럼 어떻게 달랠 것인가? 대전, 세종, 충청에 가서 전두환 발언 잘못했습니다. 개사와 발언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풀릴 부분이 아닙니다. 중요한 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네. 같은 날 실시된 다른 여론조사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예측도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2.7%나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주 대비 홍준표 후보보다 우세했던 40대, 50대에서도 하락을 했고요. 광주, 전남, 전북은 27.9%에서 13.2%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과연 이 호남 외연 확장은 이젠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27.9%가 네. 좀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수치였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제가 현지에서 느끼는 것은 민주당 정권에 대한 어떤 실망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후보가 이제 낙마하면서 그 지지가 온전히 이재명 지사에게 넘어가지 않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기회다, 이번 대선이.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의 말 한마디로 사실은 기회가 위기로 전환된 거는 맞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지역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윤석열 후보로는 호남 민심을 뒤집는 게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아니면 그래도 내년 최종 경선까지는 그래도 최종 대선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길게 보고 간다면 모를까 단기간에 이 민심이 반전될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의 다른 대선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좀 타격이 덜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요. 네. 그래서 누가 최종 후보가 되는지도 이 호남 민심에 뭐랄까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캠프 입장도 아마 캠프에서 많은 뭐 의원들 또 특보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외연 확장도 그렇고 좀 이런 상황인데도 또 그 캠프로 가는 사람,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 지금 갔죠. 가는 분들도 있어요. 가는 사람들은 왜 안 가요? 천하람 위원장님은 예, 저는 뭐 한 번 경선에 2번 줄 서지 않는다는 이런 원칙을 혹시 안 지키고 불렀는 있습니다. 건 아니고요? 아니, 부르시기는 또 부르시는데요. 아. 네, 그렇게 엄청 열심히 부르시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중립을 잘 지키고 있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러 사람들이 지금 많이 가고 있는데 네. 몇 명만 뽑아보자면 주호영 전 원내대표를 한번 대표적으로 뽑아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가서 TK표나 불교층 표심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글쎄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렇게까지 큰 영향력이 있는지는 좀 의문인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갔다는 거에서 당내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었던 것이 네. 주호영 전 대표가 뭐랄까요, 그 균형이나 세력을 그 바람을 잘 읽는 걸로 사실 당내에서는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대세인지, 어디가 어느 쪽 흐름으로 가는지를 잘 읽는다고 정평이 나 있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저쪽으로 갈 정도면 정말 윤 쪽이 유력한 거 아니냐라는 아하. 웅성웅성하는 얘기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물론 그 이후에 이제 그 강아지 사과 사진이 나왔기 네. 때문에 참 정치라는 게 하루 치앞도 알 수 없는 거긴 합니다만은 그 강아지 사과 사진이 나오고 나서도 국회의원 8명, 현역 의원이 또 윤석열 후보 캠프에 갔어요. 갔고 네. 또 최근에는 하태경 하태경 의원도 의원까지 갔어요. 갔기 때문에 하태경은 유승민계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역설적으로 하태경 의원이 본인이 그래도 제일 의미 있는 곳을 찾아간 거예요. 일단 홍준표 후보 쪽에는 이제 하태경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워낙 별로 안 좋아하니까 네. 글로는 갈 수 없고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하태경 후보가 간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플러스가 될 게 없습니다. 비슷한 이미지, 개혁 보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윤석열 후보는 지금 특히 청년층 지지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충해 줄 수 있다라고, 글쎄요, 그게 얼마만큼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면에서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하태경 후보가 최근에 이제 조인을 한 걸로 보입니다. 말씀대로라면 이제 되는 쪽으로 간다 이 말이네요. 기본적으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와. 그 여의도 안에서는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위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긴 한데요. 과연 이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민심을 정확하게 읽고 있느냐, 이 부분은 조금 의문은 있는 것 그건 같습니다. 모르겠다. 네. 근데 네. 저는 이제 말씀 덧붙이고 싶은 게 전두환 최초 옹호 발언을 했던 곳이 부산 해운대 갑 당협위원장실입니다. 아. 그 해운대 갑 국회의원이 하태경 의원이에요.
그 방에서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미 사인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어. 여러 가지 발언과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직 의원들이 갔다라는 것은 네. 대세에 쉽게 편승하려는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음흠. 튼튼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눈먼 그러니까 정말 민심을 모르고 눈먼 것을 쫓아다닌다라고도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이 판세를 잘 읽는다고 했지만 본인이 당대표 선거 3등했습니다 최근에. 판세를 잘 읽었다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래 앞으로 자기 일은 못 읽죠. 네. 그렇죠. 근데 뭐 특히 자기 일은 사실 잘 모르는 편이긴 한데 저는 앞으로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호남 표심이 아까 전에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국민의힘 당원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타 지역 사람들은요 결국 그 호남을 대하는 애티튜드를 봅니다. 아하. 우리 자세. 지역이 됐을 때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자세. 네. 우리한테도 왔을 때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왜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캠프에 합류하자마자 젊은 청년들이 그 과거를 모른다 이렇게 해서 또 구설수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보면 청년들이 보고 뭐야 우리 탄핵 때 촛불 집회 다 나갔는데 뭘 기억 못하는 건데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애티튜드 하나하나가 쌓여서 신뢰를 잃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판세는 정말 안개 속으로 들어갔다고 저는 봅니다. 네. 네.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 실언이 참 많았습니다. 뭐 1일 1 실언 뭐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했잖아요.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안타까움을 줬어요. 네, 인문학 맞아요. 전공자분들, 뭐 여성분들, 육체 노동하시는 노동자분들. 하다못해 저 외국까지 이제 네. 아프리카 쪽하고 인도 쪽 그랬었는데 그런 실언들에 비해서 지지율에는 크게 영향을 네. 안 미치는 듯 했으나 이번 이 전두환 옹호 발언 그리고 개사과 사건으로 인해서 지지율에 영향을 받았단 말이죠. 무엇 때문에 이번 사건이 이 여론에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두 번이었으면은 그것이 이제 면역이 생겨서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왜 이렇게 반복된 실언과 망언을 하느냐를 네. 분석해 보면은 가진 실력에 비해서 캠프에서 흥이 넘치면 이런 실수가 나옵니다. 아. 우리가 대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반복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지금 윤석열 후보를 지탱하고 있는 지지율은 윤석열에 대한 호감이 아니라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로 분류했기 때문에 그 지지율이 받쳐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에 홍준표 의원의 SNS에 가보면 1대1 구도의 그 결과들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1대1로 해서는 내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민심이 흔들리면 모래알같이 흩어질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왜냐하면 애초에 이 사람을 정치인의 자질로서 검증해서 지지율이 지금까지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애티튜드입니다. 실수는 할 수 있다. 라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특히나 윤석열 후보를 굳건히 지지했었던 사람들도 실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실수 이후에 대처하는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추윤 갈등 또는 저 전 장관 임명 과정에서 네. 민주당의 애티튜드를 공격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정작 정치인으로서의 무대에 올라섰을 때 본인 스스로의 애티튜드가 무너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 스스로에게 굉장히 치명타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세가 문제다. 그러니까 결국 계속 얘기하는 게 전두환 옹호 발언도 발언이지만 다들 분석하는 거는 그 개사가 강아지 사과? 네. 강아지 사과 하니까 조금 그렇죠. 토리 사과. 네. 조금 나빠 보이지 않는데 네. 개사과 하니까 좀 나빠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개인적 맞아요. 생각인가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더 컸다라는 거네 결국은.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캠프 내부 관계자한테 나름대로 취재를 해봤습니다. 네. 근데 저한테까지도 거짓말을 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말로 그 사과 시리즈, 정말 먹는 사과와 관련한 이제 윤석열 후보의 그 여러 뭐 추억들 이런 것들을 시리즈로 연재하는 과정에서 강아지한테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강아지에게도 아버지가 나에게 사과를 줬던 것처럼 저 왜 웃어요? 잠깐만 웃지 마세요. 그래 말하면 진정성 그게 말이 돼요? 아니, 그게?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그게 되는 말이 거예요. 돼요? 야당 패널이 웃음이 터지시면 그게 어떡합니까? 말이 돼요 그래? 아니, 말이 돼요 개한 사가지고 밤 12시에 그렇게 급해가지고 잠도 안 자고 거기 가서 그거를 그 아니, 아버지의 말이- 추억을 떠올렸다. 와. 영어랑- 방사가는 독사가라고도 얘기합니다. 말이 영어랑 안 되는 합성어도 거예요. 나왔더라고요. 네. 강아지의 도구 해가지고 이제 독사과라고. 독사과라고. 네. 좀 웃지 마시고요. 저거 아니 좀 패널 편들어 주로 나와가지고 지금 그게 좀 자세 얘기를 하는데 독사가죠. 네.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뭐 안 들어도 될 것 같고요. 자, 요 얘기는 한번 우리 김준일 기자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좀 전에 얘기도 했는데 이런 어떤 전두환 옹호 발언 자체가 해운대 가서 했던 거거든요. 또 그 다음에 대구도 가려고 했었고 전략적 발언 아니냐. 당내에 보수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전략적 발언 가능성이 높다고 높다고? 보는데요. 어. 문제는 이제 이런 겁니다. 자, 노태우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 네. 각 당에서 논평을 냈어요. 그렇죠. 국민의힘도 내고 민주당도 냈는데, 자, 국민의힘은 어떻게 냈냐면은 노태우 대통령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한 분입니다. 북방외교, 남북 기본 합의서, 뭐 기타 등등 했습니다. 하지만은 아쉽게도 요런 뭐 이를테면은 12.12 쿠데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라고 그거를 공을 먼저 앞세우고 과를 뒤에 붙였어요. 네. 자, 민주당에서 어떻게 냈냐면은 12.12 쿠데타 일으키고 이런 나쁜 짓을 했지만은 그래도 공도 있었다. 이렇게 네. 뒤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두환 씨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면은 물론 이제 뭐 그렇게 시스템 정치 뭐 이런 거라고 옹호하는 분도 있으니까 그러면 한다라면 여기에서는 노태우 대통령보다 노태우 씨보다 훨씬 더 좀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전제 조건을 잘 달았어야죠. 잘 달고 했으면 잘 되는데. 달고 12.12 쿠데타로 인해서 이렇게 해서 많은 지탄을 받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런 부분은 평가할 만하다. 근데 앞에 부분이 다 생략됐어요. 아하. 이 정치 커뮤니케이션을 제대로 안 해본 티가 확 나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우창사 평론가가 얘기했지만 상당히 오만하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태도나 이런 거에 확신이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런 거는 그냥 뭐 내가 생각한 대로 밀고 간다.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 물론 언급은 전략적이었지만은 이 전체 상황은 전략적으로 흘러가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는 표현을 거죠. 풀어가는 방식이 그것도 잘못됐다는 거죠, 결국은. 예, 이분은 과외를 받아야 돼. 제가 싸게 과외해드리겠습니다. 예. 아, 과외를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아. 이런 거를 이제 뭐 강의를 좀 해서 그냥 예. 농담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오늘 디테일로- 시작할 때 사과하신 분이 하시는 말씀 같기는. 그러니까 사과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사과가 그러네요. 바로 했으니까. 사과를 맞네요. 잘해야 된다라는 거가 이제 요즘은 진짜 비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모든 후보들이 사과를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해졌어요. 이번 대선은. 저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사과 발언과 관련해서 디테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전두환 씨에 대해서 안목이 있었다. 그러니까 경제는 잘하는 사람한테 맡겼다라고 했죠. SNS에 개사가 올린 SNS 팀장 안목이 있는 겁니까? 본인 스스로가 안목이 없다는 것을 드러낸 거예요. 아, 그러네요. 이걸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안목이 없다는 것을 드러냈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안목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맞습니다. 네. 자, 개사가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뭐 사실은 더 진행될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또 사과 사진 안 올리겠죠, 이제? 아 이제 그 인스타 계정 자체를 폐쇄했기 때문에요. 네, 안 할 거고. 이제 사과 볼 일은 없겠죠, 우리가?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은 경선이 정말 막바지 네.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일정도 최소화하고 네. 준비되지 않은 발언도 하지 않겠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안정적으로 그렇죠. 가겠다라는 태도이기 때문에 아마 경선 전까지는 끝나기 전까지는 좀 조용하게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이런 와중에 고발 사주 사건 관련해서 약간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공수처에서 손준성 검사의 영장을 청구를 했다가 기각이 됐어요. 이 변호사니까요. 네. 좀 기각 자체가 무리한 좀 청구였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저도 좀 청구 자체가 무리했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체포영장이 기각됐는데 바로 연달아서 특별한 보강 수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좀 이례적입니다. 네. 게다가 이게 범죄의 중대성도 문제지만 지금 포렌식이 다 됐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적어요. 그러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정말 스모킹 건이 나왔어야 되는데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언론에 이미 나왔던 정도 이외에는 특별한 게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제가 공수처를 위해서 그래도 왜 이랬을까를 쥐어짜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슈가 되고 나면 손준성 검사가 이후에 불출석하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했던 상황이고 이후에 이제 수사에 협조할 거를 전제해서 기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추후에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는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 정도 평가가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이례적이었기 때문에 또 반대로는 충분히 그 사이에 다른 물증이나 증거를 확보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기각된 거 봤을 때는 추가적인 증거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소환에 앞으로 성실히 임하겠다 이렇게 이제 손준성 검사가 얘기를 했는데 네. 다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손준성 검사가 본인이 공직자로서 애초에 이렇게 구속영장이 오기 전부터 소환을 했을 때 불렀을 때 빨리빨리 응해서 나도 이 어명을 벗고 싶다라는 태도로 일관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남긴 하고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지금 손준성 검사가 앞으로도 아무 잘못이 없었다라고 결정난 건 아닙니다. 네. 수사는 조금 오래되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네, 우리 김준 기자. 짧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공수처가 얼마나 무능한지 좀 세게 좀 비판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여실히 보여준 거예요. 일단은 이게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1호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무슨 뭐 그러니까 너무 과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만은 도대체 첫 단추부터 이렇게 무기력하게 이를테면 청구가 기각이 될 정도로 준비를 안 했다라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고 이 그 전체 흐름을 보면은 소환 일정 조율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체포영장을 청구합니다. 기각당합니다. 구속영장 청구합니다. 기각당합니다. 이런 식의 지금 이 흐름들을 보면은 이 공수처가 제대로 지금 이 손준성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비판을 그렇죠.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이 구속영장 청구된 게 기각된 다음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공수처가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저는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고 나서 검찰이나 이런 데서 아쉽다라는 표현을 쓴 거를 처음 봤습니다. 그렇죠. 구속을 못 시켜서 아쉽다?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원칙적으로 구속은 이를테면 도주 우려 뭐 이런 것들에 있는 거지 이 사람을 구속시키는 게 징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쓴다라는 건 뭐냐? 본인들의 무능을 지금 이런 식으로 감정 표현으로 지금 달래려고 하는 이런 식의 이제 소위 말해서 언론 플레이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일은 못 하고 언론 플레이는 하고 있고 도대체 이거 제대로 밝힐 수 있겠습니까 이거? 자, 어쨌든 1호 영장 청구했는데 이게 기각됐다는 거는 좀 큰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자, 또 다른 사건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관련된 대출 특혜 부분 관련해서 이게 업체 대출하면서 알선했던 그 10억 관련해서 브로커를 계좌 추적했다는 게 지금 밝혀졌거든요. 근데 당시 주임 검사가 중수이과장인 윤석열 후보였어요. 그러면 이거 인지했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과도한 정치적인 해석입니다. 네.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얼마나 크고 광범위한 수사였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 못합니다. 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중수부가 살아있을 때니까 중수부 3개과가 다 달라붙어가지고 100명 이상의 수사팀이 투입이 돼서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조사했어요. 아마 그때 계좌 압수수색한 것도 수백 건에 이르렀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높은 확률로 윤석열 후보는 이걸 기억도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거를 한번 계좌 압수수색 영장 했었었는데 왜 기억 못하고 있어? 왜 이거 놓쳤어?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기억 있겠습니다. 못할 것이다. 뭐 기억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할 때 일어났던 일들 다 기억 못한 것과 비슷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다 들고, 기억 못해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다 기억 못한다고 저는 비슷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네. 들고 저는 이 시점에서 이 대장동과 하천대유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아하. 지금 처음에 왜 불거졌고 누구를 위한 수사였고 이게 결과가 나왔을 때 누구한테 공익적 실현이 되는 것인가. 지금 계속해서 이쪽은 이쪽대로 가지치기라고 네. 민관이 합장하니까 민은 민대로 계속해서 이재명 시장을 향해서 막 달려가기 위해서 반대입니다. 김만배, 윤석열 등등등 나오면서 이쪽으로 계속 가지치기를 하고 있고 관대로 어떻게든 이재명 성남시장을 엮어매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누구 한 명 잡아내면은 앞으로 이런 게이트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최초에 이 사건을 보도했었고 이 사건이 불거졌는지 왜 공은 초과 이익을 환수 못했었는지 어떻게 앞으로 개발해야 되는지 이렇게 흘러나가야 되는데 한 명 마치 토끼 사냥하듯이 인디안 기후자처럼 한 명은 마지막 최종적으로 누군가는 잡아내야 된다. 네. 걸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전형적으로 지금 뭐 별건 수사하지 말라고 했었던 그런 전형적인 수사 사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도.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해보고요. 일단 국민의힘 이 경선 결과는 다음 주면 결정이 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책임 당원 투표가 시작이 되고요. 근데 선거인단이 상당히 늘었어요. 약 57만 명 같은데 2차 컷오프 이후에 19만 명이 급증했습니다. 인기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 저희가 지난번 이준석 대표가 선출된 전당대회 때 당원이 네. 한 28만 명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2배로 늘어난 셈이죠. 네. 이런 점에서는 뭐 두 가지 정도의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선이 생각보다 흥미진진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1위 후보가 뻔하지 않고 지금 뭐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빠르게 치고 와서 양강 구도를 만들었다는 점이 한 가지가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 쪽에서도 위기감을 느끼고 조직표를 굉장히 많이 모아왔다라는 게 저희 당내에서
네. 돌아다니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2030, 40에서 굉장히 많이 당원들이 늘었습니다. 이 젊은 부분은 청년 층에서. 네, 맞습니다. 이 예. 부분은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의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당에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굉장히 적절한 조치를 한 것이 예전에는 당비를 3개월 내지 6개월을 내야지만 경선에 투표권을 줬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좀 많은 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당비를 한 달만 내더라도 바로 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는 걸로 좀 간소화하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빨리 나도 경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고 싶다라고 해서 많이 온라인으로 가입한 그런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김준 기자님 보시기에는 젊은 분들이 많이 돌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신규 유입 보면. 그러니까 2차 컷오프 이후하고 이전하고 조금 달라요. 아하. 예를 들면은 그 이준석 당대표가 된 다음에 네. 그 과정까지는 상당히 젊은 2030 보수의 아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어요. 근데 예. 지금 2차 컷오프 이후에 들어왔다라는 거는 나는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꼭 뽑아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죠. 보면은 19만 명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네. 그 짧은 기간에. 근데 2030이 4만 8천 명, 그리고 40대가 3만 2천 명, 50대가 4만 8천 명, 60대가 4만 7천 명. 그래서 고르게 다 비슷비슷하게 들어왔다. 돌았네요. 비슷비슷하게 예. 들어왔어요. 어떻게 보면 2030을 두 세대를 합친 거니까 더 적게 들어온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앞단에는 좀 많이 들어오고 뒷단에는 오히려 노년층이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마음을 정하고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떻게 이게 당원 투표가 나올지 알 수가 없는 좀 그런 상황이에요. 네. 네. 이 경선 결과에 당원 투표가 50%나 50대 50입니다. 예, 차지를 합니다. 꽤 큰데요. 19만 명의 이 신규 유입된 당원들의 선택이 승부를 가릴 것 같습니다. 과연 어느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이 될까요? 이건 모르겠어요. 일단 일당을 해서 이제 내가 투표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내가 어떤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마음 먹고 들어오신 분이 많을 거라고 저는 네. 강력하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2030이 4만 8천, 40대가 3만 2천, 50대가 4만 8천, 60대가 4만 7천 명이면 사실은 연령별로 인원은 거의 동등합니다. 네. 굉장히 고르게 들어왔는데 중요한 건 연령별 표의 분배가 어떻게 될 것인가. 40대와 50대와 60대가 비슷비슷한 4만여 명대라 해서 골고루 찢어지면 사실은 어느 후보에게도 유리하지 않고 어느 후보에게도 불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2030이 홍준표 후보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지표로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르게 분산되는 다른 연령대는 큰 영향을 못 미칠지 몰라도 2030은 특정 후보에게 만약에 몰표가 나왔을 경우에 그렇게 된다는 가정하에 있을 경우에는 홍준표 의원에게 전보다는 유리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압도적으로 또 윤석열 후보를 이길 수 있다라고는 예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역 지원위원장과 현역 국회의원들이 이미 캠프에 많이 속해 있기 때문에 당심에서는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여전히 조금 더 근소하게 우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천 위원장님은 안에서 보기엔 좀 어떻습니까? 오창석 평론가님 말씀이 대체적으로 맞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러프하게 좀 대체적으로 봤을 때 당협위원장의 한 70-80% 정도는 윤석열 후보 지지 내지는 뭐 그쪽에 줄을 서 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혹시 어디로 당내에서. 서 있어요, 줄? 저는 중립입니까? 저는 뭐 저희 집 앞에 서 있습니다. 순천에서?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제 예. 중립을 잘 지키고 있고요. 네. 근데 일단 이번에 신규 당원 유입이 없었다면 홍준표 후보에게는 가망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50대 이상 당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이준석 후보 돌풍이 그렇게 강하게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원 투표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근소하게 이겼었던 거거든요. 맞아요. 그럴 정도로 당원이 굉장히 좀 영남 그리고 50대 이상에 편중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좀 그래도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2030이 굉장히 많은 숫자로 들어왔다라는 거. 네. 그리고 2030은 조직표가 아니에요. 보통 자기가 원해서 온라인으로 가입한 분들이고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투표율도 높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캠프에서도 당협위원장들을 통해서나 뭐 기초의원들을 통해서 당원 가입 원서를 받는데요. 네. 그렇게 친분 때문에 써주거나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정작 투표를 할 때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2030, 40 비중이 숫자에서는 압도하지는 못하지만 이분들의 투표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이 설문조사 방식을 두고 다투는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양자 대결을 원하는 것 같고 홍준표 후보나 뭐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사자 방식을 좀 선호하는 것 같은데
일단 정해진 것 같은데 이게 뭐 중요한가요?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합니까? 우선 그 윤석열 후보가 원했던 거는 네.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대 윤석열, 이재명 대 홍준표, 이재명 대 유승민, 이재명 대 원희룡 이렇게 4번 양자 대결을 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편차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뭐 유승민 후보, 원희룡 후보도 이재명 지사에 비해서 크게 뒤처지지 않는 결과들이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비슷비슷한 게 많죠.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여론조사가 전체 결과에서 어떤 변별력을 별로 못 가지게 되는 거죠. 아하. 그러면 결과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한다면 윤석열 후보에게 굉장히 유리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냥 한 번에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중에 누가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가장 경쟁력이 있겠는가라는 형태로 물어보기 때문에 여론조사의 변별력은 한층 더 커진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결국 이재명 이 후보와의 이 가상 1대1 대결에서 누가 이길 것 같으냐 이 한 명을 고르는 질문 하나만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 비슷한 질문으로 진행됐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홍준표 후보가 좀 유리한 양상이 있었거든요. 어때요? 오창석 평은 어때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은 뭐 개사과 발언이라든지 전두환 옹호 발언인지 이전까지는 윤석열 후보가 좀 더 우위에 있었던 건 사실인데 네. 여론조사는 추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오늘 사건이 터진 것이 바로 내일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충분히 돌고 나서 일주일 뒤에 어떻게 민심에 영향을 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전체적인 추이인데 지금 홍준표 의원 SNS에 가보면요. 1대1 구도로 내가 훨씬 더 크게 이긴다는 것을 연이틀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어떤 후보가 적합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그나마 그것이 유일하게 홍준표 후보에게 유리했다면 지금은 1대1 구도에서도 유리한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현재는 분위기는 탔다라고 해석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결과까지는 어느 정도로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네. 홍준표 후보가 파도 위에 탄 건 맞습니다. 자, 지금 뭐 여론조사 결과 뭐 다 좀 다르지만 이재명 후보가 많이 앞서는 또 여론조사도 있고요. 여론조사 결과는 뭐 계속 좀 달라지기 때문에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자, 본경선 이제 성패를 좌우하는 거는 혹시나 단일화 여부도 아닌가 싶어요. 특히 홍준표 후보랑 유승민 후보 단일화 어떻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때요? 저는 가능성보다도 과연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쎄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사실 굉장히 겹치지 않는 후보들이에요. 그러면 이 두 분이 그냥 윤석열 후보를 잡겠다라는 명분 하나로 단일화를 했을 때 네. 이게 과연 단일화의 시너지가 크겠느냐라는 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무입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이 정도 상황이라면 가능성이 0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글쎄요. 이게 저도 너무 좀 뭐 판단이 잘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은 과연 이 두 사람이 할까?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둘이 다 좀 뭐 맞지는 않아 보입니다. 전혀 맞지 않죠. 그러니까 성격이나 이런 걸 다만 봤을 때. 가능성이 조금 열려 보이는 예. 것이 뭐 100분 토론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각 후보별 캠프 대변인들끼리 토론을 했거든요. 아하. 근데 홍준표 캠프 대변인으로 이현주 전 의원이 나왔고 네. 유승민 캠프 대변인으로 오신환 전 의원이 나왔는데 주도권 토론을 할 때 이현주 의원이 계속해서 유승민 후보는 인재고 함께해야 되고 당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칭찬 일색을 했습니다. 네. 이 사인 자체가 홍준표 캠프 측에서는 충분히 손을 내밀고 있다라고 정황적 증거로 충분히 감지할 수가 있고 저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두 캠프가. 정말 싫은데 예전에 노회찬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한일 관계가 너무 안 좋으면 외계인이 안 좋아도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합심해서 싸워야 될 거 아니냐. 외계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른정당을 만들어서 당을 깨고 나갔었던 유승민 후보라도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출마했었던 홍준표 후보라도 아무런 이 정당에 대한 공로도 없는 외세라고 볼 수 있는 윤석열 후보한테 우리 당을 넘겨줬어야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한다면 전격적인 단일화도 가능할 수는 있다. 가능하다. 예전에 심지어 민주당에서 한나라당 대선 후보 3위 했었던 손학규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 1위를 계속할 때 다른 당에서 온 사람들한테 대선 후보 넘길 수 없다 이런 게 민주당에서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마지막 심리가 작동이 된다면 앞으로 남은 1, 2주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뭐 대한민국 정치는 워낙 역동적이니까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런 현실적으로는 쉽진 않다. 예, 이준석 대표가 올해 이제 뭐 초였나요? 그 중간쯤에 나왔을 때 당대표 나왔을 때 나경원 주호영 단일화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그렇죠. 말은 나왔는데 결국 성사가 안 나도 됐죠. 됐죠. 왜냐하면은
명분이 약합니다. 아. 그러니까 방금 외계인 얘기를 하셨는데 윤석열이 외계인이냐, 그럼 윤석열 후보가 외계인이냐라고 하면은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 정도면은 외계인이라고 외계인 될 느낄 수가 수가 있는데. 있어요. 근데 윤석열 후보를 보고 외계인이라고 해서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하면은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명분이 되고 납득을 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단언하면은 또 틀릴 수가 있으니까. 사과하면 네, 또 되죠. 사과하시면 돼요. 사과하시면 됩니다. 하지만은 네. 하지만은 가능성 매우 낮다라고 매우 봐야 돼요. 낮다. 지금. 매우 예. 낮다. 자, 요 얘기도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죠. 항상 이 선거가 된다면 선거 막판에 아니면 중간에 등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번에도 뭔가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무성한데 이준석 대표도 지금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나옵니까 진짜로? 저는 무조건 나오셔야 된다고 봅니다. 나오셔야 된다. 아니, 왜 제가 캠프를 해보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게 정말 세상에서 가장 정신없고 비효율적인 조직이 캠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 캠프를 정말로 강하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이거는 연배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요. 우리나라 같이 뭔가 이 장유유서 사회에서는. 그리고 남들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커리어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도 젊은 감각과 트렌디한 정세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도 김종인 위원장님이 뭐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 세 개를 그나마 갖춘 거의 유일한 카드예요. 나이도 뭐 연세도 있고 네네. 카리스마는 뭐 하나시면 막 돌아서 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자꾸 뭐 말 안 들으면 집에 간다고 하시고. 집에 간다고 화내시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네. 캠프를 통제할 사람이라는 어떤 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네. 굉장히 중요한 카드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지금 뭐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홍준표 후보가 뭐 단일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더라도 네.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오창석 평론가도 그래 보십니까? 뭐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반드시 모셔야 할 사람으로 보일 것 같고요. 네. 다만 윤석열 후보가 되면은 합류할 가능성이 있고 홍준표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면은 합류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죠. 두 사람 관계는 그렇게 안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홍준표가. 4월 총선을 앞두고도 홍준표 당시 무소속 의원은 네. 공개적으로 저격했어요. 동아은행 뇌물 받은 사람 얘기 뭐하러 듣냐. 이런 얘기를 듣고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홍준표 후보를 도우러 온다?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처럼 결국 보입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됐거든요. 네, 그런 것도 그렇기 있을 때문에 것 같아요. 그 두 사람의 앙금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면 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주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판가름이 납니다. 자, 예측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누가 막든 될지. 막후는 항상 예측을 하잖아요. 네. 장원 씨부터 하십시오. 저는 제가 얘기를 꺼냈는데 저부터 합니까? 아, 그렇죠. 야, 제가 역공을 당했네요. 저는 홍준표 후보. 저는 사실 열흘 전만 해도 윤석열 후보였거든요. 너무 떠오시는 거 아니에요? 홍준표 후보. 전 혹시 확실하게. 바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아닙니다. 아, 우리 천하람 변호사. 진짜 5대5 백중세라서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굳이 한 명을 뽑아야 된다면 저는 51대 49로 아직까지는 윤석열 후보가 윤석열 조금 후보다. 더 우세에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입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저는 아마 3-4%포인트 내외로 홍준표 후보가 이길 것 같습니다. 홍준표. 음. 자, 김준일 기자 지금 심각해졌어요. 고민이 깊어지네요. 요거는 사과할 거 아닙니다. 요거는 뭐 해도 틀려도 상관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하나 변수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하나의 변수가 있다라면은 지금 손까지 광주에 떠시네요. 가서 네. 얼마나 떨면은 제가 지금 네. 광주에 가서 지금 사과를 한다라는 게 지금 네. 일정이 잡혀 있거든요. 11월 1일 아니면 3일, 그러니까 월요일 아니면 수요일에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실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좀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예.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사과하러 가는 게 한번 봉변 한번 당하고 뭐 지지를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민주당 측에서는 막 그런 이런 얘기도 얘기도 있죠, 지금. 나오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좀 변수가 몇 가지가 있지만은 지금 냉정하게 좀 보면은 저는 천하람 변호사님의 의견에 조금 더 가깝다. 한 50.5 대 49.5 정도로 윤석열이 조금 앞선다. 뭐 이상하지만 우리 스튜디오는 지금 2대2입니다. 윤석열 2, 홍준표 2. 자. 제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캐스팅 보트는 박지훈 변호사에게.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네. 예측인데요. 원희룡 아닙니까 원희룡? 저는 의외의 사람이 된다. 네?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네. 예측하기가 좀 어렵네요. 저 둘 중에 하나 같긴 한데요. 당연한 얘기를 자꾸 이제 사람이 될 하세요. 가능성이 없잖아요 지금. 빨리 한 명 고르세요. 못 고르겠습니다. 네. 둘 중에 하나다.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하다. 자, 뭐저 개인적 친분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저는. 그죠. 고등학교 선배님도 계시는데. 고등 선배가 있어서 제가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를 가야 되는데
잠깐 조금 쉬었다가 지지율 방금 어제까지 네. 나온 거 제가 보내드렸는데 네. 한국갤럽 지금 우리가 뭐 얼어붙은 이재명 지지율 이렇게 갔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네. 아니고 이재명 다 이겼거든요 지금 한국갤럽에서 25, 26도 한거 그거 한번 참고하시라고 예. 보내드렸는데 카톡으로. 네네. 근데 약간 그거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반드시 지금 이재명한테 웃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그게 예, 예, 예. 그걸 감안하고 설명을 좀 그거는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네. 예. 어떻게 이렇게 뭐 아직 지지율이 조금 쉬었다가요 바로 가요? 바로 가요? 바로 가겠습니다. 조금만 염두에 두고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본격적인 대선 가도에 들어섰는데요. 도지사직도 내려놓고 관심을 가졌던 이낙연 전 대표하고 회동도 가졌습니다. 또 대통령 만남 등등 있었는데 앞길이 뭐 녹록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경선 과정에서 지지자 또 지지층 간의 갈등 아직까지 있는 것 같고 또 의미 있는 반등의 기회를 찾을지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막전막후에서 이재명 후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하고 후보가 만났어요. 순방 이후에 만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됐는데 좀 순방 전에 만남이 성사가 됐습니다. 순방 전후 뭐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 근데 이게 빨리 만나면 빨리 만날수록 좋은 건 당연한 것이고요. 네. 청와대 측에서도 이낙연 후보를 먼저 만나고 와라라고 했었고 이게 전격적으로 국정감사 시즌이 끝나고 나서 이낙연 후보가 이제 주말에 만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사실은 이제 순방을 가기 전에 네. 아세안 정상회의가 화상회의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시간 자체가 월요일밖에 안 됐었어요. 아, 네, 그런 면도 있었고 빨리 만나면 빨리 만날수록 좋다라는 것이 당연히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그리고 함께 경쟁했었던 1, 2 후보가 만나는 것을 바랬기 때문에 빨리 만나는 것이 더 좋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지율이 좀 떨어진다고 봐서 좀 이렇게 대통령 만남을 만든 거 아닐까요? 네, 그 좀 급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관계도 사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그렇게까지 가깝거나 돈독한 사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2017년 대선 경선이 워낙 치열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순방 이후로 이게 지금 일정이 잡힌다라고 하면 우리 뭐 친문이라고 하죠. 그 지지층에서 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특히 이낙연 후보와의 관계가 지금 100%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네. 또 여러 뭐 문제점들이 당내에서 표출됐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뭐 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좀 서둘러서 만나자라고 협의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하고 만남도 성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상임 고문 맡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일단 아쉽다는 얘기도 있고요. 민주당 당원 당규를 보면요. 네. 당대표가 약간명을 전 당대표에 한해서 상임 고문 또는 고문으로 모실 수 있다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전임 당대표 뭐 추미애, 이해찬, 이낙연 다 상임 고문으로 모실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선대위가 꾸려지고 났을 때 어떤 활동을 하고 할지는 선대본이 명확하게 출범하고 나서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 이미 상임 고문 자리를 수락했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운명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의미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아하. 그리고 이제 앞으로 호남이라든지 그리고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이낙연 후보가 근소하지만 이겼기 때문에 네. 거기 그 지역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는 이낙연 후보도 본인 스스로가 나서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것으로 충분히 예측이 됩니다. 우리 김준우 기자 보시기에는 이 두 사람 예전에 명락 대전을 펼쳤던 사람이잖아요. 시너지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시너지라고 하기보다는 중요한 거는 그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낙연 지지층이 다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지지하느냐. 것인가. 그러니까 그 10월 21일 목요일이었습니다. 네. 여기 JTBC에서 조사를 했어요. 이게 국감 중에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국감에 나왔을 텐데 그때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낙연 지지층한테 물어보니까 이재명을 지지한다가 48.9, 그리고 윤석열 지지한다 8.4, 그리고 기타 다른 사람 모르겠다 네. 없다가 41.3.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아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감정이 격앙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를 만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이 아직 이게 가라앉지가 않은 상황이었는데 점점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70% 이상은 다시 돌아올 거예요. 돌아올 것이다. 그게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점점 올라가는 게 보이거든요. 상승세 같다는 느낌이 예, 듭니다. 그러니까 그 네. 진정한 상승세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원팀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그러네요. 이슈에 의한 상승세가 아니라 그렇게 네.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자리를 좀 되게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저는 이제 이낙연 후보가 사실 뭐 SNS에 별다른 입장도 안 내고 계속 그러고 있다가 윤석열 후보의 이 전두환 옹호 발언 때문에 이낙연 후보가 오히려 수면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팍 튀어났어요, 갑자기. 그렇기 때문에 예. 과연 이게 이낙연 후보의 100% 진심일까라고 생각도 또 들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유추도 가능해서 과연 이낙연 후보가 이 상임 고문을 맡은 속내는 무엇일까도 함께 좀 궁금해지거든요. 결국은 또 지지층이 좀 설득이 우리 김준일 기자는 언젠간 될 것이다 하는데 일단 먼저 될까요? 말씀하셨던 네. 것부터 말씀드리면 네. 일단은 정치인이 어떤 행위나 행동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명분입니다. 명분인데 그 명분이 국정감사가 끝나고 그냥 만납시다라는 것도 좋은 명분이었으나 네. 그 사이에 호남인으로서 호남 정치인으로서 이건 참을 수 없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나오는 것도 좋은 명분이 될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당장 화학적 결합은 좀 어렵더라도 물리적 결합은 충분히 일어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낙연 후보를 강력하게 지지했었던 사람들은 선택지가 세 가지죠. 국민의힘을 포함한 타 정당을 지지하거나 또는 이재명 후보는 싫지만 맞듣지 않지만 민주당의 후보니까 지지하거나 또는 투표를 포기하거나. 근데 저는 대다수가 민주당 후보니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추세로 앞으로 남은 5개월 동안은 충분히 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재명 후보는 반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네. 도와달라, 읍수하는 전략을 펼쳐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이낙연 후보의 이 극렬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아직까지도 이낙연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예. 과연 이 지지층들을 설득할 만한 방안이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한 사람의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찾아가서 설득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재명 후보가 직접 계속해서 이낙연 캠프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을 선대 본부장으로 앞세우고 중요한 직책을 나눠주고 중요한 공약을 짜게끔 해서 원팀을 이룬다면 사실은 어느 정당이나 단일화 한 후보가 나오면 용광로 선대위라고 해서 서로 캠프에 있는 사람들을 섞어서 씁니다. 함께 한다는 의미로. 지난번 2017년 경선에서도 예. 안희정 캠프에서 열심히 했었던 이철희 당시 의원과 박영선 의원. 예. 결국은 요직을 맡아서 문재인 정부와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했고. 그리고 박수현 당시 대변인도 청와대 첫 대변인 됐습니다. 지금도 소통 수석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한 요직과 어허. 이렇게 직책을 나누면서 결국은 캠프에 사람만 달랐을 뿐이지 민주당이랑 큰 집이 달라진 건 아니거든요. 서른 의원하고 이런 좀 셌던 의원들은 어떻게 갈수 서른 의원도 있습니까? 이제 뭐 상징적이긴 하지만 껴안으면서 화해를 도모했고 서른 의원은 여러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네. 뒤끝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원팀이 되고 또 제일 앞에 또 씁니까 그러면? 단일화해서 선대본하면 제일 앞에 쓸 수 있죠. 네, 뭐 저는 뭐 이제 민주당 얘기이기 네. 때문에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그 서른 의원 이재명 후보랑 이렇게 안고 있는 사진 보니까 먼 산을 보시더라고요. 이게 둘이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이 아니고 이렇게 좀 약간 먼 산을 보시고 계시고 그리고 사실 저는 그 이낙연 후보 캠프의 그 공보단장 하셨었죠. 네. 정운현 전 공보단장 그분이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어요. 뭐 메시지를 좀 SNS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김어준 씨에 대해서 그렇게 할 거면 마이크를 내려놓고 이재명 캠프로 가라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 민주당에서는 그 김어준 씨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나 상징성이 사실 결코 적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내놓는다라는 거는 아직까지 캠프 내에 앙금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낙연 후보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자제하라라는 명시적인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제가 뭐 바깥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은 원팀으로 가는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 혹시 국민의힘으로 오기를 좀 바랍니까? 뭐 오시면 좋죠. 그리고 실제로 그 이낙연 후보 대전 선대위에 몸담고 계셨던 분이 예. 홍준표 후보의 대전 선대위로 또 합류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능성도 이런 있네요. 것처럼 아마 조금은 이탈이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뭐 적어도 정운현 전 공보단장은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공보단장보다 더 큰 직책은
문재인 정권의 국무총리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때 이낙연 전 총리가 만난 거죠. 만약에 다른 정당을 지지하러 간다면은 현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오해를 살만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결혼식 사회 많이 보거든요. 그럼 꼭 하는 게 이 양가 어르신들의 아버님 두 분 포옹을 시켜요, 제가. 네. 그럼 그런 약간 포옹 자세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먼 산을 보죠. 그게, 먼 이게 산. 싫다기보다는 어색한 거죠. 그리고 예. 거기서 강렬하게 포옹하기도 네. 합니다. 세상 어색하거든요. 이게 팔도 여러 번 이렇게 하면서 예, 맞아요, 어색한 맞아요, 겁니다. 예. 맞아요. 자, 이 뭐 여론조사를 좀 보면 이재명 후보가 국정감사에서는 잘했다라는 좀 평가도 있는데 지지율 어떻게 좀 반영이 되고 좀 풀린 부분이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뭔가 시끄럽긴 한데 이재명 후보가 크게 뭘 잘못했다라는 아까 전에 네. 말씀하셨던 손준성 검사 사례와 비슷한데 확실한 스모킹건이 나왔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오히려 사실은 그 사이에서 김용판 의원이 띄었었던 그 돈 사진 그렇죠. 그게 훨씬 더 크게 이슈가 됐었거든요. 조폭 사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래서 말끔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중도층은 좀 많이 없을지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이 정말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사라졌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오히려 이 전략을 많이 잘못 짰다. 뭐 하나라도 흠집을 크게 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중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국감의 어떤 상황이 지지율 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반영됐다고 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재명 후보가 안 나간 것보단 잘하셨다고 생각하지만 잘했다. 예. 글쎄요, 저는 그 여러 조사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국감 자체에서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잘하지 않았다고 보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저도 왜 그랬을까를 살펴보면 내놓는 메시지와 태도가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처음에 국감을 들어가시기 전에는 어찌됐든 이게 이제 부동산과 관련한 문제고 본인의 수하에 있던 직원이 이런 무리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좀 낮게, 좀 낮춰서 가는 자세로 메시지를 내놓으셨었는데 네. 막상 국감에 들어가서는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이 잘 못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좀 비아냥거리시고 심지어는 뭐 웃기도 하시고 웃었죠. 예. 예, 약간 좀 이 국감을 그렇게 뭐랄까요, 좀 진지하게 임하는 것 같지 않다라는 아하. 인상을 준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게 사실은 단순히 뭐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직접 관여돼 있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영린인 부동산에 관한 문제고 그렇죠. 또 본인의 수하에 있던 사람이 굉장히 이제 몸통으로 지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처신이 가볍지 않았느냐. 이게 그런 과연 부분이. 네, 대통령을 할 만한 분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의구심이 분명히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네. 데이터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JTBC가 네. 국감 중에 국감이 진행되는 중에 이거를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21일 날 발표를 했는데 되게 흥미로운 게 나왔습니다. 이를테면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 대장동 이슈에 대해서 책임 소재 이재명 후보한테 책임이 있다라고 한 게 전체적으로 다 떨어졌어요. 특히 보수층에서는 5.8%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네요.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근데 실제 그러면은 대장동 이슈에 대해서 그럼 누구한테 이게 책임이 있느냐라고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재명 후보한테 53.3 그리고 국민의힘한테 33.2.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거의 60%포인트 정도로 이재명 후보한테 있었는데 국감에서 나름 이재명 후보가 선방을 해가지고 53% 정도까지 떨어뜨렸다.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여전히 이 이슈는 이재명 후보한테 불리하다라는 거고 손준성 뭐 얘기 스모킹 건 말씀하셨는데 손준성은 대선 후보가 아니고 이재명 후보 대선 후보입니다. 대선 후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대장동 사건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유동규 씨가 구속 기소가 됐는데 제일 문제됐던 이재명 지사한테 좀 약점일 수 있는 배임죄 부분이 빠졌어요. 변호사로서 배임죄 빠진 거 이건 어떻게 또 봅니까? 뭐 일단 정치적으로 네. 저는 보면서 요즘 검찰이 야당의 특검론에 힘을 실어주려고 하나? 거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일단 검찰의 수사 의지와 수사 능력 두 가지가 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네. 수사 능력이 보면 뭐 핸드폰 관련해 가지고 뭐 놓치고 나서 해명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검찰총장은 뭐 얘기를 했다라고 네. 하는데 그게 뭐 19일이나 지나서 실제 됐고 또 시장실은 빼놓고 막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과연 검찰이 수사 능력과 수사 의지가 있는 거냐라는 비판을 갖고 있고, 실제 요즘 최근에는 검찰 내부에서도 이러다가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여튼 요약하자면
이재명 후보가 여러 경선 후보 중에 한 명이었을 때도 수사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미 집권 여당의 후보가 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배임죄 물론 나중에 추후에 추가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수사를 못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억지로 뺐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사 의도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과 무관하니까 뺀 거죠. 뭐 이게 무책임하게 얘기하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유동규라는 이름이 등장했던 것 자체가 네. 유동규가 가장 큰 잘못을 했다라기보다는 유동규 뒤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시켰거나 있을 것이다. 유착 관계가 있거나 또는 신복이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황무성 이제 당시 사장까지 이름이 나오는 건데 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까지 엮을 수 있는 부분이 안 나왔겠죠, 그냥. 안 나왔으니까 빠졌을 것이다. 예. 네. 논란이 커지자 이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해서 추후 처리를 할 방침이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추가 기소 가능성 과연 존재합니까? 있습니까? 뭐 알 수 없죠. 아니, 김준 기자가 어떤 일을 겪고 나서부터는 네. 확신을 못 하고요. 소심해지셨어요. 평가를 못 내립니다. 예. 괜찮습니다. 사과하면 됩니다. 아, 예. 아니, 또 뭐 사과를 그- 하면 예, 되죠. 예. 위기관리 전문가시잖아요. 예. 예, 격한 단어를 쓰지 않고 예, 격한 단어만 안 쓰면 조심스럽게- 됩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추가 기소의 네.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있겠죠, 당연히. 높은데 찾아낸다면. 저는 오히려 높아요. 네. 근데 이거를 언제 하느냐 이게 사실은 관건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대선판이 아니면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그러니까 그냥 아무 때나 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은 대선이 대선이니까 있으니까. 뭐 검찰이 원래 얼마나 정치적인 조직입니까? 이게 그렇죠. 좌우가 뭐 진보 보수를 다 눈치를 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 추가 기소가 소위 말해서 특검 여론하고 이거에 좀 줄을 타면서 갈 거예요, 분명히. 왜 이렇게 기소 안 해 그러면은 특검 뭐 이제 압박 막 들어오고 이제 나 뭐 항의 방문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즈음에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지금 당장은 기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높지 봐야 돼요. 않다. 네. 그럼 이것도 하나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천하람 변호사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 검찰에서 유동규 씨의 배임 혐의 누락이 오히려 특검의 가능성을 좀 높인 부분이 있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대검까지 방문하는 이 공세 수위를 높일 수 있는 명분을 좀 제공하기도 했고요. 예. 특검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어느 정도 보십니까? 봅니까? 근데 특검은 둘 중에 하나예요. 국회에서 합의를 하든지 법무부 장관이 결정을 했는데 법무부 장관의 결정 결국은 대통령의 결정이거든요. 네. 두 가지가 지금 가능성이 있느냐. 일단 여당에서 받아들여주지 않겠죠. 그 특검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게 의혹이 해소되고 이재명 후보한테 도움이 될 것이냐라고 본다면은 여당에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다라는 거는 지금 소위 말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 약간 척지는 분위기가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네. 그러니까 특검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거의 65% 안팎이에요. 해야 된다. 이거는 꼭 이재명 후보를 타겟팅으로 한 게 아니라 검찰 못 믿겠다. 못 믿겠다. 라는 그러니까 여가 됐든 야가 됐든 다 잡아 넣어라라는 여론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돼요. 뭐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것도 규명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렇다라고 본다라면은 글쎄요. 저는 이제 이거는 정치적인 사안이 돼버렸어요 이미.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리 뭐 이런 게 있어도 결국은 안 될 선거가 가능 또 있기 때문에 쉽지 저는 않다. 안 될 가능성이 쉽지 높고 않다. 선거 이후에 대선 이후에나 뭐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때는 또 못하는 거잖아요. 아니 뭐 그때 예전에 이거는 뭐 꼭 BBK? 예, 그러니까 같은 네. 학렬로 볼 수는 없지만은 그때도 BBK도 사실은 특검 이후에 됐잖아요.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재명 후보랑 문재인 대통령이 빨리 만난 것도 이 특검 이야기 나온 것 때문에 영향력이 좀 있었을까? 대장동의 대자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네. 저는 청와대에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굳이 말로 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네. 굳이 말로 할 필요는 없지만은 알아서 이제 뭐 이제 물 밑에서 얘기가 있었겠죠. 뭐 이철이 정무수석도 계시고 옆에 예. 있었어요. 예, 예. 예. 자, 그러면 또 한 축입니다. 대형 사건에 뭐 이재명 후보 측도 있지만 어쩌면 좀 더 큰 축이고 눈에 띄는 부분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 부분이에요. 50억. 뭐 요새는 뭐 50억이 돈도 아닙니다. 돈입니다. 여전히 큰 돈입니다. 상당히 큰 돈입니다. 아직까지도. 자, 큰 돈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50억 관련해서 김만배 씨하고 곽상도 의원하고 2015년 무렵에 뭔가 얘기가 좀 오갔다라는 게 지금 있는데 이렇다면 지금 뭔가 뇌물죄 이것도 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정말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죠. 네. 여든 야든 뭐 다 정말 말 그대로 때려서 탈탈 털어서 때려 넣어야죠. 네.
근데 다만 이제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게 더 큰 부분이다라는 거는 뭐 저는 결코 동의하기 어렵고 네. 이제 왜냐하면은 몸통이 잘 돼서 돈이 많이 남아야지 여기저기에 로비도 하고 보험성으로도 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몸통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더 큰 게 남아 있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몸통이 일단 어디 그쪽이라 생각하세요? 유동규 씨를 비롯한 그쪽이죠. 이제 성남 도시개발공사와 왜냐하면 그쪽에서 사업에 유리한 그 계획을 짜줘야지 큰 예. 돈이 나오는 거니까요. 일단 그 부분 차치하고 곽상도에 한해서 얘기를 해보면 지금 아마 어느 수사기관이라도 제가 만약에 검사인데요. 50억 받은 분이 와서 이거 우리 아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50억을 뭐 퇴직금 내지는 산재 그걸로 받았습니다라고 하면 비웃어요. 제가 검사라도 그냥 웃을 겁니다. 비웃어요. 예. 네. 그리고 곽상도 의원이 당시 2015년 6월경에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인허가권에서는 조금 비껴나가 있긴 했습니다. 그게 실제 곽상도 의원의 주된 방어 논리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다 알다시피 곽상도 의원이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이었고 또 그때 어떤 검찰에서의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대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폭넓게 볼 여지가 크다. 그래서 저는 곽상도 의원이 방어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렇게 김줄 기자 받을 때는 이 부분을 뇌물죄 이런 등등으로 좀 추징 보전은 됐거든요. 예. 입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2015년 6월에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곽상도 의원한테 네. 전화를 걸어가지고 편의를 봐달라라고 했다라는 게 이제 검찰이 이제 밝혀냈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거기에서 두 사람은 이제 하고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해줄 수 이거 있는 게 위치니까 없는데. 본인은 여기에서 힘쓸 위치가 네. 아니다라는 건데 사실은 그 이후에 지금 언론 보도가 좀 나오긴 했는데 소위 말해서 문화재청에 어떤 압력을 가했는지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이 의원이 된다라면 이제 문체위 이쪽에 있으면서 문화재청도 관련해서 뭐 이제 압력을 넣었을 가능성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문화재들이 나왔는데 여기를 조금 축소시켜가지고 이게 사업이 원활하게 했다라는 게 곽상도 의원 아들이 본인의 치적으로 약간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거에 이제 여기에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뭔가 압력이 있었느냐 요거를 밝혀내면은 좀 명쾌하게 떨어지죠 소위 말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밝혀내지 못하더라도 요즘은 좀 뇌물 대가성을 좀 폭넓게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천하람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 예,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돼요. 자, 또 한 가지 축이 있습니다. 지금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장 황무성 씨입니다. 이 관련해서 사직을 강요했다. 직권남용 혐의 이 부분도 지금 수사가 계속되는 개시된 상황인데 이거는 또 뭐 하는 거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네. 이제는 사퇴하라라는 걸 종용했다 요건데 요게 만약에 이재명 당시 시장이 직접 전화해서 했으면 큰 문제겠죠. 그렇죠. 네, 그 직권남용죄 지금 될 수 있어요. 나온 거는 이제 유한기 당시 이제 성남 도계공 개발본부장 네. 이 이름이 나오고 그 뒤에 이제 유동규란 사람이 사장 직무대행하면서 대장동에 갑자기 급물살 탔다 요 내용이 있거든요. 네. 우리가 군대에서 비유를 하자면 네. 일병이 상병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시키죠? 상병님한테 찾아와서 저기 김 병장님이 이거 좀 하시랍니다. 아주 너무 낮지 않습니까? 소령이셨죠. 네, 저 죄송합니다. 소령이 있어요. 저 대령님이죠. 소령님 하시랍니다. 아,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하겠죠? 되죠. 근데 이게 실제 대령이 시켜서 한 것일 수도 있고요. 나의 설계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팔아 먹는다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을 소환해서 나에게 유리하게끔 만든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나의 이름이 나의 목소리가 들어갔다고 해서 이것이 팩트다라고 바로 맞붙이기는 어렵습니다. 아하. 그렇다면은 나의 이 목소리가 실제로 그 대령에게 미쳐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수사해봐야고 저는 실제적 진실에 다가가야 된다 봅니다. 네, 천하람 변호사님. 네, 이거야말로 저는 실체적 진실의 하나의 큰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이 소령이 과연 굉장히 어렵게 들어온 직장이에요. 이 지금 황무성 씨 같은 경우는 30년간 건설업에서 종사해서 공개 채용을 거쳐서 들어온 사장님인데 네. 자기 자리를 이렇게 들어온 자리를 내려놓을 때 그만두라고 하는 시장님의 의사를 안 물어봤을까? 그러면 만약에 안 물어봤다면 네. 얼마나 시장님의 뜻과 똑같은 사람의 개런티를 받았을까?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녹취록에서 정 실장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네. 이제 정 실장이라는 분은 이 여러 맥락으로 봤을 때 정진상 당시 정무실장이라고 많은 분들이 추측을 하는데
이재명 지사 스스로도 정진상 정도 되면 내 측근이 맞다라고 하셨고 네. 여러 뭐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언론에서도 뭐 좌진상, 우동규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관우 장비 뭐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 간장비. 예, 관우가 이제 정진상 이재명 씨고 씨하고 유빈가요? 유빈 씨죠. 제갈공명 어디 있죠? 뭐 그 뭐 어디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지금 이 황무성 씨 녹취록을 들어봐도 네. 막 따지는 투가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한 하극상이거든요. 밑에 있는 사람이 와서 옷 벗으십시오 이러면 저였으면 화를 낼 텐데 아하. 그 사람이 이거는 유 본부장과 정 실장의 뜻입니다 이러면 그래요? 약간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했을 때 관우 장비가 와서 그만두랍니다라고 하면 그걸 과연 유비가 몰랐을까? 그리고 유비의 묵인 하에 관우 장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하면 이 시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만두라고 한 시점. 이게 그 공모를 하는 그 계획서인가요? 그거를 하기 일주일 전이고 화천대유가 설립되는 그 날이었어요. 오늘 꼭 사직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 유동규까지 여기에 연관이 돼 있다는 건 기존에 나왔었는데 정진상까지 여기에 연루가 돼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한번 이게 정진상의 관여가 있었는지 굉장히 잘 봐야 되는 부분. 앞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다. 네. 네. 장훈 씨. 그 당초 이제 국감 이후에 대장동 의혹을 좀 벗으면 이재명 지사에게 굉장히 좀 또 지지율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는데요. 끝나고 나서 지금 추이를 좀 보면 좀 이재명 지사가 국민의힘 모든 후보에게 앞서는 결과도 나와 있고 좀 엎치락 뒤치락하는 결과도 나와 있는데 뭔가 좀 더 확실하게 반등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 그렇죠.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어떤 것들이 좀 이게 있을까요? 박스권은 그러잖아요. 네. 뭐 두 사람 하면 모르겠지만 일단은 조금 정체된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네. 팍 치고 나가지 못하고 뭐 어떤 게 필요할까요? 자, 우리가 여론조사를 볼 때 좀 네.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몇 개가 있어요. 이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좀 가장 주의해서 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여당은 후보가 확정이 됐고 야당은 아직 요 방송이 나간 시점으로 봐도 아직 후보가 확정이 안 됐다라는 네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그 가상 양자 대결이든 가상 다자 대결이든 소위 말해서 모름 무응답이나 이런 데 있는 것들이 상당수가 사실은 야당 표라고 봐야 돼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렇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지금 그 갤럽에서 이제 조사한 거거든요. 이재명, 홍준표 가상 양자 대결. 그러면 이재명 41.9, 홍준표 39.3이에요. 그리고 없음이 15.8입니다. 그리고 모름 응답 거절이 2.8. 야, 저 여기에서 15.8에는 물론 심상정 표, 뭐 안철수 표, 뭐 김동연 표도 있겠지만은 나는 윤석열 지지자기 때문에 나 모르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상당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양당 후보가 확정된 다음에 비교를 하는 게 좋은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이재명 후보의 그 지지율은 지금 정체가 맞다. 맞다라고 봐야 돼. 그리고 그런 거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하면은 사실은 약간 지금 오히려 오차 범위 내에서 밀리고 있다. 실제로는 이기는 것처럼 뭐 보이는 게 있을지언정 그 정도고 핵심은 대장동이죠. 네. 대장동이에요. 지금 대장동 이슈를 벗어나지 못하면은 원팀 뭐 이런 거 생각보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중요하지 않아요, 원팀. 2002년에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 뭐 파기했지만은 됐잖아요. 오히려 예, 노무현 후보가 됐죠. 2007년에는 네. 이명박 거기는 완전 투팀이었어요. 네. 거기에서 됐고요. 참 2012년에는 안철수 후보가 미온적인 태도가 약간 영향을 줬고 2017년에도 뭐 어느 후보도 그렇죠. 안희정 뭐 어느도 도와주지 않았지만 문재인 후보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팀은 사실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회복이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대장동 대장동인데 이슈다. 지금 사실 조금 너무 많이 어렵다. 지금 방금 얘기했던 황무성 사장건이 이게 실제 범죄 혐의로 입증될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라고 보는데 사람들한테는 의문이 해소가 안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병장님이 하라고 합니다. 병장님이 그래서 상병이 가서 뭐 이를테면 돌을 캐거나 풀을 뽑을 수는 있지만은 사퇴를 하진 않아요. 상병이 갑자기 근데 사퇴하랍니다. 그만두라고 하기엔 좀 어렵죠. 그럼 병장한테 제대하라, 물어봐야 되겠다. 제대하랍니다. 상병님 전역하랍니다. 예. 고마워.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면 쉽지 않다. 앞으로도 좀 수렁이 좀 있을 것이다 봐야 돼요. 자, 오창석 평론가가 지금 조금 좀 반등할 수 있는 어떤 그러면 게 이제 있을까요? 황무성 사장이 직접 유비를 네. 찾아갔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네. 내가 이렇게 원했던 자리면은 저라면은 그냥 물러나지 않고 유비 직접 찾아가서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유비한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유비는 아까 비유하셨기 때문에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을 직접 찾아갔거나 이런 부분이 추후에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당선될 당시에 네. 추이를 보면요. 한국 갤럽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50.3%까지 올라갑니다. 이때는 뭐 분위기가 무조건 되는 분위기였겠죠. 네. 2002년 10월 선거 불과 2개월 전이죠. 네. 지지율이 18.1%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7월에 정몽준 후보가 등장했죠. 그렇죠. 근데 2개월 후에 기적적으로 47.7로 역전을 해서 당선되죠. 네. 선거판은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5개월 전인 비교만 하더라도 2002년 7월 비교하면은 이회창 후보 37.4, 노무현 후보 24.2, 정몽준 후보 21.9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겠죠. 2002년에 12월이 어떻게 될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른뭉답층이 어디로 갈지, 어떤 사람을 선택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지지율이 나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쇄신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양당의 모든 후보가 한쪽 정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해지고 나서 진짜 싸움은 11월 5일 국민의힘 단일 후보가 선출된 이후 일주일 후에 나오는 1대1 가상 여론조사부터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본 게임은 시작된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동의한다고 합니다. 약간 허무하네요. 한참을 두 분 말씀 열심히 들어봤는데 다 지금 다 필요 없고 좀 기다렸다가 야, 아직 중요한 거 아니라 그러니까. 11월 5일 날 되면 아니, 뭐 한참 적었는데 이거 왜 적었어 이거? 저도 지금 아, 50 몇 점 다 적고 있었는데 결국은 다 필요 없고 11월 5일 날 첫 여론조사가 제일 중요하다. 근데 네. 극단적으로 그게 진짜 맞는 말씀인 게 네. 우리가 한 2달 전으로만 돌아가 봐도 홍준표 후보가 이 정도로 올라올 거라고 많이 예상한 올라갔죠. 사람 아무도 없어. 네.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 정치에서 뭐 5개월이라는 거는 거의 억겁의 세월이기 때문에 네. 저도 뭐 당연히 그때부터 진검승부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 막점 막후는 11월 5일 자, 국민의힘 결과, 후보 결과를 위해서 생방송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는데 다음 주 막점 막후 토요일 7시 55분에 생방송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좀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그때 누가 돼 있는지 궁금해요. 오늘 우리 스튜디오에서는 윤석열 2, 홍준표 2, 아닌 사람 1 이렇게 했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해 주신 여러분, 토요일 주말 저녁을 함께 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55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OBS